안녕하세요. 올해 딱 30이 된 여자입니다. 항상 유튜브를 틀어놓고 밥도 먹고 나갈 준비도 하곤 하는데 이렇게 제가 글을 쓰게 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많지 않은 나이지만 사실 저는 이혼녀입니다. 요새 아무리 이혼이 흔해졌다고 하지만 이혼녀라는 사실을 이렇게 입에 올리기까지는 저에게도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완벽히 이겨냈으니 구독자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저를 끔찍하게 배신한 남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새 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유명한 K-팝이라고 모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명한 아이돌들을 관리하는 소속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이돌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어릴 때 꿈은 사실 가수였지만 무대 위에서 끼도 없었고 누군가가 저를 바라보기만 해도 빨개지는 제 소심한 성격 탓에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예쁘고 멋진 친구들을 보면 볼수록 정말 아무나 못할 직업 같더라고요. 지금은 무대에서 빛나는 아이돌 친구들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제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직업을 쉽게 가진 건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희 엄마 아빠는 조부모님의 도움 없이 바닥부터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업가세요. 현금을 뿌리고 다니는 엄청난 재벌은 아니지만 평소에도 쪼들리는 것 없이 여유가 항상 있으시고 노후도 크게 걱정 없으십니다.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건물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유 없이 한 달 한 달 버티며 살아오신 것 같은데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진심으로 존경스럽답니다. 그런 부모님은 제가 부모님 아래에서 근무하길 바라셨지만 저는 아이돌들을 뒤에서 도와주는 일을 진심으로 하고 싶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다만 크게 반대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을 땐 그만두라고 힘도 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제 남편이 될 사람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답니다. 저는 가수들의 매니저나 코디네이터들의 계약을 도맡아 할 뿐만 아니라 면접도 함께 보곤 했는데 유독 매니저들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일의 강도가 높은 편이었고 식사도 가수들 스케줄에 맞춰서 대충 떼어놓은 식으로 해야 했거든요. 워라밸이 좋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연예인과 함께 일한다는 맹목적인 환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한 달도 못 가서 금방 그만두기 일쑤였어요. 친절한 가수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연예계라는 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뒷이야기도 많은 엄청 복잡한 곳이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항상 매니저 고용난에 시달려서 급여도 올려보고 조건도 더 좋게 공고를 올렸지만 쉽게 구해지지도 않았고 구해진다 해도 한 달 단위로 사람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직원의 친구가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며 소속사를 스스로 찾아와 제가 면접을 보게 됐죠. 준호 씨 잘할 수 있겠어요? 힘든 일도 많고 몸도 마음도 지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최대한 옆에서 오래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 다해 일하도록 할게요. 인상도 좋고 성실하게 잘한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여타 다른 젊은 친구들과는 달리 책임감도 있는 것 같아 합격을 시키게 되었고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건지 그 친구는 일을 정말 잘 해내더라고요. 일머리도 좋아서 제가 요구사항을 따로 전달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냈고 중요한 가수들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저희는 퇴근하는 시간이 같아 거의 매일같이 퇴근을 했고 가는 길에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나면 종종 저녁을 함께 하곤 했죠. 그렇게 저희의 감정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점점 같이 있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았고 다 먹고 나면 영화까지 함께 보고 가고 싶었고 좀 더 오래 있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많은 대화도 나누게 되었고 서로 모르던 부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희는 성격이 비슷해서 남에게 자기 얘기를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서로에게 많이 의지를 하긴 했었나 봐요. 그 친구는 나이는 저와 같았고 들어보니 힘든 생활을 이어온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고 계시고 아버님은 연세가 좀 있으신 아직까지도 장거리 트럭 운전을 잘 못 주무시면서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생계를 도우려고 공사장 일도 했고 가리지 않고 공장 일을 해왔다고 하더군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힘들었겠다고 전 위로도 해주었죠. 준호야, 참 힘들었겠다. 그래도 너가 밝은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대견하네.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 없어. 난 내가 우리 집안 일으킬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빨리 다 고쳐주고 싶고 아빠도 일 그만두게 하고 싶어. 그게 내가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이유야. 정말 대단하다. 너 그럼 주말에도 일하는 거야? 휴가 있는 날은 연락이 아예 안 된다던데? 하루 일하러 나갈 때도 있고 사실 봉사활동을 제일 많이 해. 살다 보니 나만 살기 힘든 게 아니더라고. 더 힘든 친구들도 많아. 준호는 쉬는 날에는 봉사활동도 한다고 했고 세상에 이런 천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순한 남자가 이상형이었던 저는 그날 그 친구에게 완전히 반해버리게 되었고 부끄럽지만 저의 주도로 연애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보이는 모습 그대로 착실하게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어요. 저에게 결혼 자금도 차곡차곡 모아보자고 하기도 하고 남자인 친구들에게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용돈 기입장을 쓰는 모습도 봤으니까요. 그렇게 2년여간 연애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수영아, 나 정말 너랑 결혼하고 싶어. 너 같은 여자를 절대 다시 만날 수 없을 걸 알고 있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현실의 벽이라는 게 너무 높네.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너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도 모르겠어. 꼭 결혼하고 싶은데 내 상황이 안 되니 계속 답답하고 조급해지고 그래서 조금 힘이 드는 게 사실이야. 그 순간 저는 남자로서 꺼내기 힘든 말을 꺼내준 남자친구에게 참 고마웠어요. 자존심 때문에라도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만큼 절 사랑하는구나 생각도 했고요. 그때 드는 생각은 이 남자면 정말 좋겠다. 내가 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모은 돈도 있었고 여유 있는 부모님도 있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집을 해주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준호야, 그게 뭐가 문제야. 결혼하고 싶다고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현실의 벽 당연히 높지.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집은 내가 해갈게. 걱정하지 마. 그냥 너가 모은 돈만 말해주고. 우리 잘 살아보자. 그렇게 저희는 친정에서 해주는 집을 가지고 시작하기로 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충분히 외동딸이라 반대하셨을 수 있는 부분에도 저희 부모님은 절 믿어주셨죠. 그 부분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지금에야 생각이 나네요. 나머지 혼수나 나머지 등등은 남자친구도 함께 비용을 대게 되었고 물질적인 건 저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제 정신적인 행복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남자친구도 항상 감사해 했고 친정에 더욱 잘해야겠다고 항상 말했죠. 이 사람이라면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리석게도요. 결혼하기 전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릴 때에도 시부모님은 항상 과분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저를 기쁘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애기 왔네. 우리 아들 만나줘서도 고마워. 저놈이 누굴 만나서 장가를 가려나 했는데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데리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야. 이제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죠. 그동안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말도 예쁘게 하고. 나는 이제 더 바랄 것도 없다. 사돈께서 집도 해주신다며? 여유가 없는 게 이렇게 죄송할 줄은 몰랐네.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렴. 아니, 그럴 필요 없지. 상견례 때 뭐라도 챙겨가야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뭐. 상견례 때 꼭 빈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집을 해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해 하시는 듯 보였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유가 없었고 남자친구가 여유가 있었더라면 남자친구도 제가 한 것처럼 오롯이 저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어렵지 않게 결혼에 꼴인하게 됩니다. 남자친구는 결혼 전에 했던 말처럼 저희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려 노력했고, 저도 그런 남자친구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촬영차 지방으로 스케줄을 다녀오면 꼭 저희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온다거나 유명한 맛집에서 줄을 몇 시간씩 서서 포장해 오기도 했죠. 이런 마음이 오래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더니 정말 그랬어요. 저희는 정말 사이도 좋은 신혼부부였고, 대화도 잘 통했고, 가장 맞기 어렵다는 웃음 코드나 눈물 코드도 같았고, 연애 때처럼 퇴근하고는 고깃집에 들러 저녁을 먹고 들어갔지만, 단 하나 서로 마음이 걸려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노력을 해도 아이가 안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새 난임 부부가 많다고는 하지만 제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입 밖으로 내면 남편도 속상해할까 싶어서 속으로 삼키고만 있었죠. 말은 안 했지만 남편도 아마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을 비우면 생길 거라고 생각했고 1년 안에는 생기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앞으로 10년 동안 안 생길 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이는 저희에게 찾아오지 않았고, 꿈이라도 꾸면 혹시 태몽일까 싶어서 검색해보거나 임신이 잘 되는 법을 검색해서 유튜브를 보는 게 어느새 일상이 되고 말았어요. 친정도 시댁도 슬슬 아기 이야기를 꺼내셨고, 저희는 양쪽 모두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기로 합니다. 사실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아니고 저희에게 찾아올 아가는 꼭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친정이 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영아, 그래서 아직도 아기 소식은 없다니? 엄마하고 아빠하고 얼마나 기다리는 줄 모른다. 노력은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맘대로 되나? 안 되지. 요새 환경 때문에 무슨 시험관하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나도 그거 해야 하나?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하다 안 되면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 거지. 아기 낳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니? 부부 사이도 아이가 있어야 더 돈독해지고 그러는 법이야. 내 말이. 준호도 나도 답답해. 삼신할머니는 뭐 하나 몰라.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주시지 않고. 가뜩이나 한국이 저출산이라는데 삼신할머니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말이 쉽지. 삼신할머니 잠깐 쉬고 계시나 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보약이라도 지어줄 테니까 하나 마셔. 알았지? 네, 고마워요. 얼른 좋은 소식 들고 올게.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는 저에게 보약을 지어주셨고 이것저것에서 임신에 좋다는 것들을 가져다 주셨어요. 시댁에서도 이 소식을 들었는지 갑자기 부적도 쥐어주셨고 힘들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음식도 해다 주셨고요. 저는 친정부모님, 시부모님 모두 기다려주고 계신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 정도의 마음이었는데 남편은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아기가 찾아오지 않으니 남편은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수영아, 대체 왜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진짜 미치겠다. 여보, 그렇게 우리가 찡찡댄다고 생겨? 우리 아직 그렇게 나이 안 많아. 요새 산모들 나이 봤지? 나 정도면 어린 편이야. 어린데 왜 아기가 안 생기냐고. 너랑 나랑 어린데 왜 안 생겨? 어리면 다 애가 바로 생겨야 해?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지. 너 왜 그래 갑자기? 되게 예민하다? 우리 엄마 아빠는 어찌저찌 내가 주의를 돌리겠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은 기대가 크시잖아. 나 여태까지 실수도 한 번 한 적 없었고 정말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거 알지? 근데 그게 아기 때문에 자꾸 실망시켜드리는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하는 것 같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아기를 갖는다는 거야, 뭐야? 그냥 너 혼자 잘하면 되는 거지. 뭘 아기가 안 생긴다고 할 일을 못한대. 그런 마음인데 아기가 오겠니? 천천히 우리가 준비 잘하면 그땐 오겠지. 아이씨, 몰라. 남편은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내며 집에서 나갔고, 그날부터 저희는 서먹서먹해졌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남편은 금방 아이를 가져서 저희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했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 불안했던 것 같아요. 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아직도 잘 이해는 안 가지만요. 그때부터는 서로 잘 말도 안 하게 되었고, 직장에서도 함께 퇴근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뭔가가 계속해서 엇나가고 있었죠. 대화로 잘 풀어보고 싶어도 남편은 계속해서 제 눈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대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었고요. 그렇게 아기는 점점 더 저희에게 올 기회가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제가 결혼할 때 가장 싫다고 한 것이 싸우고 나서 외박을 하거나 집을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서로 볼짝말짝 뻔하거든요. 본인 생각대로 감정이 격해져서 대화를 하고 싶어지지 않을 뿐더러 사이만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전 연애할 때부터 항상 얘기했던 내용이었는데 남편은 지금 불편한 관계를 못 참겠는지 그 약속을 깨고 말죠. 지방 촬영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주변 호텔에서 잔다고 하질 않나. 갑자기 동료네 집에서 잔다고 하질 않나. 저와 등을 맞대고 자는 날이 현저히 적어졌달까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지방 촬영이 없었다는 걸요. 제가 다 총괄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그냥 믿었던 거죠. 딴짓을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서먹한 부부 사이로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은 회사 끝나고 갑자기 저를 찾아오더니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자고 했고 저는 화해의 의미로 받아들여 당연히 좋다고 말했어요. 연애 때처럼 어디가 맛있을지 알아보고 남편을 데려갔죠.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밥을 먹자고 다 하고? 마음 많이 풀린 거야? 그래 봐봐. 그렇게 마음 불편하고 서로 서먹하면 올 얘기도 오기 싫겠다. 마음 풀고 내가 엄마 아빠한텐 잘 설명할 테니까 우리 마음 편하게 먹자. 수영아, 우리 처가에서 해준 집 팔고 작은 집으로 가자. 우리 부모님 집을 큰 집으로 옮기자. 갑자기? 왜? 어머님의 집이 작으시대? 서로 우리 서먹하게 지내는 동안 나 생각 많이 해봤어. 사실 우리 부모님도 나 어렵게 가지셨거든. 나 같은 마음이셨나 싶은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더라고. 갑자기 띵 하더니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수영아, 우리 부모님 고생 많이 했어. 효도하고 싶어. 진심이야? 여보, 근데 우리 집 해준 엄마 아빠 돈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아무것도 없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이야. 누가 나한테 우리 집이 여유가 있어진 비결을 묻는다면 우는 0%고 오롯이 노력만 100%라고 말할 거야. 너가 효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 가는데 그게 우리 엄마 아빠 돈이라는 게 그건 좀 그렇잖아. 지금 내가 내놓을 만한 게 우리 집이잖아. 당장 해드리고 싶어. 그리고 우리 애기도 안 생기잖아. 애기 생길 거 생각해서 좀 여유 있는 집으로 한 건데 말이야. 나 좀 믿어주면 안 될까? 충분히 말한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듣네? 효도해. 해도 되는데 너가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면서 하는 게 진정한 효도 아니야? 그게 진짜 감사함을 갚는 거지. 나도 도와줄 의향이 있어. 결혼을 했으니 우리 부모님과 다름없다고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집도 우리 집이 부담한다고 한 건데 너가 애기까지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좀 당황스럽다. 그래, 당황스러울 수 있어.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내 말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닐 거야. 남편은 갑자기 친정에서 해준 집을 팔고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하면서 시댁에 효도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효도를 하는 건 정말 반대하지 않아요. 용돈도 여태까지 똑같이 드렸고 오히려 시댁에 더 챙겨드렸으면 챙겨드렸지 덜한 건 없었어요.
저도 고생하신 만큼 챙겨드리고 싶었거든요. 다만 당당한 요구에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고 저희 부모님 돈으로 효도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에게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저는 확실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걸요. 그렇게 저는 이런 대화가 나올 때마다 반대를 했고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못을 박았고 남편은 또 집을 나가서는 밖에서 밤을 새고 돌아오기 일쑤였어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죠. 화가 난다고 제가 싫어하는 외박을 한다든지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 효도를 하고 싶어하는 모습도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제 차가 각각 2대였는데 갑자기 제 차가 펑크가 난 게 아니겠어요? 당장 외근을 나가야 하는데 정말 곤란한 상황이었고 남편에게 저는 차를 잠깐 쓰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그때 제가 차를 안 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 차를 탄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제 차만 타느라고 남편 차는 거의 타지도 못했거든요. 타자마자 담배 냄새가 확 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마음 많이 상했네 담배도 이렇게 많이 피다니 라고 생각을 했죠. 뒷좌석을 보니 엉망진창으로 짐이 많이 있었고 눈에 들어오는 서류들이 있었어요. 바로 부동산 명함들과 홍보물들이었죠. 남편이 부동산에 갈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고 저는 점점 의아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역도 인천부터 경기까지 정말 다양했거든요. 어디서 이 많은 명함들을 받은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저희 엄마 아빠들은 효도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남편은 고집을 부리면서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짜증이 났지만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으니 우선 넘어가기로 했죠. 이야기를 꺼내면 또 저를 설득하고자 부동산에서 본 아파트 이야기를 꺼낼까봐 저는 그냥 얘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넘기게 된 거예요. 그날은 그냥 넘어갔지만 계속 곱씹어서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났어요. 내 의견은 아예 무시한 건가? 제정신인 건가? 우리 엄마 아빠 집으로 누구 집을 받고?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서 남편이 미운 지경에 와버렸죠. 누워서 생각하는 동안 저는 그날 부동산 명함들만 봤지 다른 홍보물들은 보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차를 빌려야겠다고 말했어요. 준호야, 나 차 좀 한 번 더 빌릴게. 계속 외근이 생기는데 수리가 좀 오래 걸린다네? 미리미리 좀 물어보지 얼마나 걸리냐고. 넌 일처리가 항상 그렇더라. 내가 예상이나 했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지. 아무튼 좀 빌릴게. 그렇게 저는 남편 차에 타게 됐고 뒷좌석에서 보이는 부동산 명함들을 모두 사진 찍어두기 시작했어요. 어디다 쓸지 모르니까요. 명함을 받았다는 건 우선 그 부동산 업자를 만나긴 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선 서류들을 살펴보니 모두 인천에 있는 아파트들이었어요.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보조석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여자 머리끈이요. 그 머리끈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떨어지더니 제발 내 것이길 속으로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하지만 전 보라색 머리끈이 없었고 그리고 저런 털 머리끈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차의 모든 문을 열고는 꼼꼼히 더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뭔가가 더 나올 것 같았거든요. 질문을 해놓고도 대답을 듣기 싫은 질문이 있고 열심히 찾고 있으면서도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딱 그랬어요. 뭔가가 나오면 전 더 이상 남편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30분을 거기서 꼼꼼히 찾아보고 있었을까요? 차 바닥에서는 지방 촬영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서는 카페를 간 건지 강화도 카페 영수증이 떡하니 있었고 더 가관인 건 포인트 적립 이름도 남편이 아니었고요. 시동을 걸어서 블루투스 연결된 기기를 확인해 보니 여자 이름의 핸드폰이 나오더군요. 이뿐만 아니고 뒷좌석 앞주머니에는 브랜드 귀걸이 한쪽에 나왔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브랜드로요. 여자 이름이 눈에 익은 것 같아 저는 회사 직원 명단을 살펴보니 코디네이터 중 한 명이더라고요. 매니저와 코디네이터가 눈이 잘 맞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요. 이렇게 증거가 다 돌아다니고 있는 차를 빌려주는 건 또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드라마처럼 믿기지 않는 상황에 저는 일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조수석에 한참을 앉아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서먹해진 건 아기가 안 생겨서였는데 혹시 이렇게 되려고 아기가 오지 않은 건 아닐까? 내가 집을 팔고 시댁집을 넓혀주었다면 바람나지 않았을까? 언제부터 바람을 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정말 괴롭더라고요. 주먹도 꽉 쥐어줄 정도로 화가 많이 나기도 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저는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면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도저히 못 살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을 다스리고는 남편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요새 일은 어때? 힘든 건 없어? 관리팀에서 뭐 해줄 건 없고? 뭐 똑같지. 갑자기 왜? 그냥 코디네이터들이랑은 잘 지내? 갑자기 궁금하네. 매니저랑 시간도 많이 겹치고 항상 같이 다녀야 하잖아. 사이가 안 좋으면 곤란하지. 안 그래? 그 순간 남편 얼굴은 사색이 되는 걸 전 보았어요. 남편은 거짓말을 절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항상 거짓말을 할 때는 얼굴이 빨개지며 다리를 달달 떨곤 했죠. 아, 코디들? 잘 지내지. 다 어린애들이잖아. 내가 잘 챙겨줘야지. 그럼. 그럼, 잘 챙겨줘야지. 일로나 잘 챙겨줘. 괜히 뒤로 챙겨주지 말고 오해해. 남편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고 저는 떠나는 뒷모습을 한참을 식탁에 앉아서 바라봤어요. 당황해서 도망가는 저 뒷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저는 그 코디네이터와 바람이 났다고 확신했고 부동산도 상간녀와 함께 갔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항상 그런 곳은 혼자 못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부동산은 대체 왜 갔는지 궁금해서 그 다음날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집을 나가려는 건지 그 상간녀하고 살림을 차리려는 건지 알 길이 없었죠. 아기가 왜 안 생겼지라고 자책을 했다가 내가 남편에게 뭘 못해줬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고통의 밤이 지나갔어요. 저는 항상 일에 미쳐서 워커홀릭이라는 말을 들어오던 사람이었어서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는 모습을 처음 봤다는 직원들의 농담에도 저는 웃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어제 부동산 명함을 찍은 사진을 열어 그곳으로 전화를 걸었죠. 마치 제가 그 상간녀인 것처럼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때 남자분이랑 집 보러 갔었던 기억나세요? 그 하얀색 SUV 타고 있었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네네. 연락 주신다더니 빨리 주셨네요. 어떤 집으로 하시게 해요? 결정하셨어요? 준호 씨 여자친구분 희진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제가 마지막에 본 집이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한번 검색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그 집 이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3평 말하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 집 알려주시면 돼요. 그거 이름이랑 주소 문자랑 보내드릴게요. 아유, 어떻게 그 집은 팔았어요? 남자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그 집 팔고 작은 집 옮긴 다음에 남은 돈으로 새 집 알아보고 계셨던 거잖아요. 얼마나 두 분이서 잘 어울렸는지 저희 부부도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두 분이서 선남선녀라고요. 빨리 합치시는 게 좋아요. 인생 살아보니 오히려 합치니 일이 잘 풀릴 때도 있더라고요. 말씀 감사해요. 남자친구한테도 꼭 전해줄게요. 곧 저희 결정해서 남자친구한테 연락드리려고 말해두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예상이 모두 맞았던 거였죠. 부동산 사장님이 말한 희진이는 함께 일하는 그 코디네이터가 맞았고 두 명이 같이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본 것도 맞았더라고요. 친정에서 해준 집 팔고 작은 집으로 가자는 남편은 알고 보니 중간에서 재산을 빼돌리고 새로 둘이 지낼 공간을 구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처음엔 집을 해주시는 게 믿기지가 않다며 평생 친정에 잘하겠다고 했으면서 알고 보니 거짓말이나 살살 치면서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였을까요? 남편은 제가 어제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물어봐서 그런지 슬슬 제 눈치를 보기 바빴고 회사에서도 저와 함께 퇴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요.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역겨웠고 남편한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전 따귀를 때리면서 말을 했죠. 너 희진이랑 언제부터야? 너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대놓고 광고를 하고 다녔더만. 사람 농락하니까 좋니? 세상에서 제일 추접스러운 게 바람피는 놈이야. 결혼할 때 다짐했던 건 다 무시하고 너 좋은 대로만 마음 가는 대로 흘러가는 동물이랑 다를 건 뭐니? 그게 아니고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집에서 나가. 그러면 깔끔하겠다. 웃기지도 않아서 정말. 뭐? 무리집을 팔고 시댁집을 넓혀들여? 참, 진짜 너 부모 파는 거 창피하지도 않았니? 둘이 살림 차리려고 감히 우리 집을 팔려고 들어?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시댁집은 어떻게 바꿔드리려고 한 거야? 생각은 하고 살아?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긴 해? 왜 또 부모님께 부탁해서 넓은 곳에 이사 간 적 연기해달라고 부탁했을까? 가증스럽다 너. 이쯤 되면 일부러 우리 집 재산 보고 결혼한 것 같다. 왜 애가 안 생기는지도 알겠어. 너 같은 걸 아빠라고 부르고 싶겠니? 그냥 집에서 나가. 나가면 돼. 우리 부모님 집 바꿔드리려고 했던 건 정말 진심이었어. 항상 마음 아파했었거든. 그건 오해하지 말아줘. 오해? 뭔 오해? 둘이 부동산 다니면서 집 보고 다녔잖아. 신혼집이라도 차리려고? 내가 모를 줄 아니? 너 없는 사이에 부동산이란 부동산은 다 전화해놓고 녹음 파일도 다 있어. 전화하자마자 희진이 얘기 나오더라? 둘이 얼른 결혼하라던데 선남선녀라고. 아파트 이름도 다 들었어. 딱 신혼부부 기본 평수인 20대 초반 평수 알아보고 다녔더라?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도움받을 생각하지도 말고 카드 정지시킬 테니 나한테 용돈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알아서 잘해봐. 너 능력 좋다고 하고 걔 꼬셨을 거 아니야. 그렇게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반성하는 표정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방을 통째로 버려버리고 싶었지만 이 악물고 참았어요. 저는 이혼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저는 상간녀도 찾아가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바람을 피웠는지 궁금했거든요. 희진아, 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돌려 말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나 준호랑 결혼한 거 알고 있었지. 근데 왜 바람 폈어? 네? 그게 무슨 소문을 듣고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 어제 우리 남편이랑 전화 안 했니? 내가 어제 남편한테 다 말했는데 부동산에도 다 전화했다고. 너 귀걸이 한 짝도 거기에서 나왔고 블루투스도 다 연결되어 있었어. 부동산도 같이 다녔잖아. 신혼집 알아봐야 하니까. 더 말하기 입 아프고 왜 바람 폈어? 그래요. 저 당신 남편이랑 바람 폈어요. 근데 사랑에 빠진 게 죄가 되나요? 저 그냥 준호 오빠를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처음으로 절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고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냥 저희를 놓아주세요. 이혼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따귀를 때리며 이어서 말했어요. 아, 눈물 나라. 이혼할 거야. 근데 곱게는 못해. 너네 거리에서 신혼집 차릴 수도 있겠어.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거고 또 집도 내 거니까 너 남자친구는 빈털털이고 바람핀 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날짜부터 쓴 카드 내역도 모조리 다 청구할 예정이거든. 그냥 데려가. 난 이제 필요 없으니까. 상간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산하는 표정을 하고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 한번 껍데기뿐인 남편을 데리고 잘 살아봐라라는 생각뿐이었죠. 전 상간녀에게 정말 계획 그대로 말해주었어요. 상간녀 소송은 물론이고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기도 할 거였고 카드 내역도 청구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소송을 진행했고 전화 녹음 파일과 다양한 증거들로 저는 소송에서 손쉽게 승소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집에서 쫓겨난지라
마지막 인사고 뭐고 없었고 몇 년간의 저희의 연애와 사랑이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린 거죠. 참 허무하더군요. 이렇게 질 거였으면서 왜 그런 잘못을 했을까 한심해 보이기도 했고요. 제가 자주 반차를 내고 연차를 내자 주변 사람들은 이유를 물어보기 시작했고 저는 거리낌 없이 사실을 말하고 다녔어요. 남편이 코디 희진이하고 바람이 나서 이혼 소송하느라 늦었어요 라고요. 제가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당하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그깟 벌금이야 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소속사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게 되었고 연예인들에게도 소문이 났는지 남편과 상간녀는 거의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전 남편에게서부터 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수영아,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 내가 정말 실수한 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우리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나 일도 그만두고 할 거 없고 희진이도 나 떠난 지 오래야. 내가 빈털털이라면서 소리를 지르더라. 내가 정말 조강지쳐 두고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벌 받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제발.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그냥 조용히 연락하지 마. 어디서 죽든 살든 마음대로 해. 너네 엄마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니? 어머님은 암투병하고 계셨고 아버님은 지금도 장거리 운전하고 계실 텐데 너는 뒤에서 돈 빼돌릴 작정이나 하고 있었으니 걔랑 영원한 사랑일 거라고 생각했어? 눈이 멀었었나 보다. 다신 연락하지 마. 나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몇 번 저희 집에 찾아와서 비는 남편을 저는 항상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 금지 요청도 한 뒤에야 저는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는지 정말 화도 안 나더군요. 지금도 전 남편은 뼈저리게 가슴 깊이 후회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후회할 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은 차갑고 냉정하니까요. 제가 정도 많은 사람이라 시부모님이 이래저래 걱정되긴 하지만 남편을 전 다신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 후에 들은 얘기로는 전 남편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서 돈 빌리며 술만 마시고 다닌다고 들었고 부모님께서도 전 남편을 많이 나무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는 못줄을 더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생각했죠. 상간녀 또한 빈털터리가 된 껍데기를 가져갈 일 없었고 소송에서 패소하자마자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소문이 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업계가 워낙 작은지라 다른 곳에 취업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똑같은 회사에서 열심히 가수들을 관리해주고 있고 재밌게 일을 하고 있어요. 100세 인생에서 몇 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 한순간의 꿈이었다고 생각할까 봐요.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